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양갑성 기자입니다. 올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분 좋은 1월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1월 동안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를 때도 어떻게 보면 섣불리 따라가지 말고 현금 비중 적당히 챙기면서 좀 이제 안정적으로 좀 포트폴리오 관리하자고 추천해주신 한상희 하나투자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월 고용보고서만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역시 올해 좀 금리에 대해서는 좀 한동안 높게 간다고 보는 게 좀 맞겠죠? 지금 되게 주식이 좋다 보니까 모든 걸 좋게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FOMC가 있고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채권 시장은 경기가 안 좋을 건가 보다. 또는 연준은 알아서 금리를 낮춰줄 건가 보다. 이러면서 채권을 사서 금리를 떨어뜨렸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금리가 빠질 거니까 주식을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채권 시장에서 금리를 내렸다는 거는 경제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고 채권을 산 거잖아요. 이 중간에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거는 되게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50년 데이터를 보면 71년부터 2022년까지 연준에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금리를 내렸던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90년대 후반에 앨런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일 때였어요. 그때 사실 보험용 금리, 인슈런스 컷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나쁘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금리를 조정해주지 않으면 경기가 나빠질 거야 이러면서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IT 버블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이 마에스트로라고 했죠. 금융시장의 지휘자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 파월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낮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3월달 FOMC에서도 아직까지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말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1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터미널 레이트, 올해 이제 최종 금리 상단에 대한 좀 견해도 뭐 높아봐야 5.25 정도겠지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업데이트된 이제 뭐 선물 시장이나 이런 움직임을 보면 6%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물론 극단적인 좀 소수파 견해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제 최종 금리 상단도 되게 좀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주식 시장에 대한 또 밸류에이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기자님 말씀 중에서 그 상단을 5.25밖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도 소수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은 지금 10년물 금리가 3.5% 정도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기준금리하고 10년물이 뒤집어졌을 때의 격차가 10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3.5% 10년물 금리에 내재된 기준금리는 4.5%인 거잖아요. 위로 100이니까. 근데 지금 이미 기준금리가 4.75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금리 인상이 없어도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있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연준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를 5.25%까지 오르면 올해 금리 인하를 3번 반영한 거예요. 4.5에 3.5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6% 이런 거는 뭐 패드워치나 이런 데만 나오는 거지, 제가 느끼는 시장의 가격이 내포하는 금리는 기준금리 끼케야 이번에 한 번 더 올리고 끝.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올해 최소한 2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용지표 나왔었고요. 1월 CPI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물가 상황에 따라서 결국 3월 달에 금리를 한번 올리고 나면은 사람들이 조금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연준은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다. 한 번은 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당장 2-3번 있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결국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맞춰지겠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다분히 지금 시장의 기대가 실제 연준의 이런 정책이나 움직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앞서가 있다. 약간 이제 개가 주인보다 많이 앞에 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개가 다시 주인 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은 좀 어느 걸 보면서 좀 이제 잡아야 될까요? 저는 그것도 진짜 너무 질문이 좋아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올해는 명백히 고용 데이터를 보고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고용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문제가 없고, 경제가 문제가 없으니까 주식이 좋을 거다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용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주식에는 좀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고용이 낮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는 예를 들어 최근에 이랬었습니다. 작년에는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bad is good, 그래서 주가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고용 지표가 좀 나쁘다, 실업수당 청구건수 많아졌다라고 하면 장 초반에는 올라서 시작을 했다가 내려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bad is bad로 지금 많이 느끼는 거라서 그 부분, 올해는 정말로 물가보다는 고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사실 미국 고용이 탄탄하다 보니까 이제 역시적 장세 전형적인 측면이 이제 뭐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소비는 침체되고 기업들은 뭐 이제 더 이제 어닝에 대해서 좀 하향 조정을 하는 이런 과정이 좀 아직은 좀 덜 진행된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역시적 장세로 본격화된 이 초입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예. 일단 4분기의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나 우리나라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미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적 장세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국이 워낙 실업이 낮고 사실 한국도 실업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지, 실제로 미국의 무슨 뭐 교통량, 특히나 미국 기업들 중에서 트럭, 뭐 기차 기업, 뭐 운송기업 이런 것들의 실적을 보면 물동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로 B2B에서 먼저 나타나는 거고, 아직 우리 일반인들이 고용이 좋아서 쓰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지난 4분기 소매 판매 증가율이 미국이 7%였습니다. 이게 33%에서 떨어진 건데, 은행들의 카드 사업부 실적을 보면은 이게 원래대로의 추세라면 더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참고로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이 보통 그러니까 떨어지면 2%까지 떨어지거든요. 지금 7%니까 아직 남은 거잖아요. 그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에 확실히 지금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인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꽂아주는 이제 캐시를 받아가지고 쟁여놨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연 수요가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B2C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경기 나쁘지 않네 이런 또 착시를 또 어느 정도 불러일으켰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게 올해는 진짜로 이제 뭐 이연 소비도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네.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소매 판매 쪽으로도 확실하게 좀 성장 속도나 뭐 이런 둔화 움직임이 보일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고가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 기업들의 해고는 많지만 중소형 기업의 해고가 적거든요. ADP에서 보는 그 직업 비농업 네. 취업자 수 데이터를 보면은 500인 이상은 마이너스인데 500인 미만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은 이제 밑에서 서비스업이나 이런 걸 하는 쪽에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걸 고용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사람을 내보내게 되면은 연관된 중소기업에서도 사람이 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직업의 질 이야기가 엄청나게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에도 나오는 게, 도대체 왜 버스턴이나 이쪽 동서부 도시에 있는 그 똑같은 이발하는 분들하고 중부 이발하는 사람들 월급이 다른 거냐. 훌륭한 직장이 있는 지역이 그런 분들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적용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언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운 건데, 추세로만 보면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의외로 1분기나 뭐 2분기 초나 이때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결국 중소기업 고용까지 좀 같이 악화돼야지 이제 이런 이 불황이 좀 더 체감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좀 중남미에서 좀 저임금 노동자 노동력이 줄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좀 자연 실업률 자체가 뭐 수준이 좀 내려간 게 아닌가. 미국인들이 그만큼 더 많이 고용시장에 참여를 하니까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진 거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했고, 그리고 이민자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베이비붐 세대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는 최근 들어서 급격히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부터인데, 네. 지금 20년이 더 된 얘기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이상하고요. 저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이민자 부분은 맞다라고 보는 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민자를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16년인가부터 했잖아요. 네. 2019년까지 데이터가 이민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20년도 코로나 전까지 있고, 그때까지도 이민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유지하면서 조금씩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민자를 어떤 사람을 받느냐는 달랐었지만 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민자를 전혀 안 받게 된 계기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이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이 많이 차지하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서비스 관련된 쪽에 사람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두 번째는
근데 그래봤자 1년에 100만 명인데 미국의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뭐 1억 몇, 엄청나게 많거든요. 얼마 안 되지 않냐 그러는데 포인트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불법 이민자는 데이터에 안 잡히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안 잡히니까 불법 이민자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법 이민자가 와서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일을 차지하게 되면은 실제로 합법적으로 일할 사람들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정말 큰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의 실업자 수가 2월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570만 명입니다. 역사상 거의 최저치예요. 물론 이게 70년대 이전에는 미국 인구가 더 적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실업률이 낮았지만 인구가 지금 정도로 올라오고 나서는 지금의 실업자 수가 역대 최저인 거예요. 실업률이야 뭐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실업자가 여기서 더 줄어들려면 경기가 계속 강해야 돼요.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 하나가 논리가 지금 안 맞으니까 네. 그 논리가 어디서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안 늘면 경기가 엄청 좋을 거고 좀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것도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한국인분들이 많이 좀 미국에 대형주 많이 투자하시니까요. 연간 전망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사실 메타나 구글 같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업종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내주셨는데 실제로 그 당시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좀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네. 연간 전망이긴 하지만 이미 많이 올랐는데 굳이 또 사야 되나 이런 고민 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전망에 대한 업데이트 차원에서 좀 아직까지 그 연간적으로 연간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주식주나 업종 중에서 바닥이 아직도 주가가 바닥을 좀 잡아갈 만한 그런 네. 뭐 이제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좀 어느 부분을 예. 일단 이 구글하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메타는 많이 올랐고요. 구글은 좀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챗 GPT가 검색을 뭐 다 뺏어간다 이런 논리도 있고 또 구글이 그래서 그걸 대응한다고 뭘 냈는데 틀렸더라 이러면서 또 많이 빠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는 저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덜 오른 종목이 낫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딴 데서 얘기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햄버거를 하루 못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구글을 하루 못 쓰는 거는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되게 필수 소비적인 성격이 된 거죠. 근데 똑같은 필수 소비재인데 얘는 많이 오르고 얘는 덜 올랐으면 덜 오르는 애를 찾아보는 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점이 이런 겁니다. 메타는 실적 발표를 하고 주식 23%가 그날 올랐습니다. 이유가 뭔지 제가 좀 잘 봤는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놀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상 수준으로 다 냈는데 제가 정말로 흥미롭게 봤던 건 메타의 4분기 말 기준 사람 수가 3분기 말 대비로 줄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미국 주식 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마크 저커버그가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메타가 뭐라 그랬냐, 앞으로 추가로 한 15% 또 자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냉정하고 슬픈 얘기지만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비용 줄일 건가 보다. 제대로. 이러면서 주식 날라갔는데 구글은 4분기 말 인력 숫자가 아직도 늘고 있어요. 물론 구글도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줄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이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은 챗 GPT 이슈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죠. 저는 그래서 지금 업종이나 주식을 고르실 때는 비용을 얼마나 확실하게 줄이는가를 실적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출이 물론 꺾이면 소용이 없는데 예를 들어 메타처럼 매출이 그냥 겨우겨우 버티는데 비용을 세게 줄여준다고 하면 이 기업이 그 업종에서 확실하게 선두권에 있다라고 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그거를 좀 인정해주는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어떤 일부 투자자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저점에서 이제 놓쳐서 아쉽지만 또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좀 주식 투자 뭐 리스크 프리미엄 차원에서 주식 투자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좀 이제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코스피나 S&P 500 정도 좀 기준으로 한번 말씀 가능하실까요?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하고 무위험 채권하고 도대체 어떤 애가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일드갭을 계산하는 건 그 어떤 지수의 PER을 역수로 한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 20배면 5%인 거겠죠. 네. 그리고 보통 무위험 이자율을 뺍니다. 근데 보통 이 무위험 이자율은 장기 채권 금리를 갖고 얘기를 하고 미국은 보통 10년물 국채 금리를 씁니다. 예를 들어 지금 S&P 500의 PER이
18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배면은 그러니까 어닝 일드라고 표현합니다. 네. 어닝 일드가 5%가 조금 넘잖아요. 근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은 3.5%니까 일드갭이 1.78% 정도 되고, 사실 그래도 벌써 마이너스 1 표준 편차까지 내려온 거긴 해요. 그러니까 매력은 없지만, 별로 없지만,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면 뭐 그래도 더 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키는 제가 모두 얘기 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3.5%의 무위험 이자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더 많이 될 거니까. 예를 들어 5.25%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베이시스 포인트까지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4.25%거든요. 여기로 일드갭을 구하면 일드갭이 1.1% 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랑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사이까지 내려와요. 더 나아가서 사실 상식적으로는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저희 예금하러 가면 1년물보다 2년물이 더, 왜냐하면 제가 묶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로 장부간 유지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도 5.25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5.25%를 가지고 일드갭을 구하면 미국 S&P 500의 일드갭이 0.4%포인트까지 떨어져요. 이거는 플러스 2 표준, 아니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면 정말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사실 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 이제 한국 얘기하셔서 그런데 미국은 이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심각히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큰 종목들이 사이클 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SK 하이닉스를 이게 사이클인지 아닌지는 헷갈리지만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사이클 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에 있는 이 빅테크 큰 회사들은 사이클 산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왜? 미국 반도체 기업은 비메모리가 워낙 많고 사이클 진폭이 작고요. 애플 안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됐고 뭐 알파벳, 아마존 뭐 이런 식이라 시클리컬리티가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회사들은 싼 게 진짜 싼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랬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배울 때 거의 한 20년 정도 전쯤에는 그 당시 삼성전자는 정말 사이클 기업이었어요. 제가 배웠던 얘기가 삼성전자는 고 P에 사서 저 P에 팔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장의 성격 자체가 시클리컬리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꼭 PR이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게 맞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한국 P가 13배, 14배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 평균보다 높아 보여요. 근데 시청해주시는 저희 독자분들이 워낙 많이 아실 거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사이클 산업이거나 사이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P가 높더라도 앞으로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오히려 좋게 보셔야 되고 반대로 어떤 종목의 P가 지금 되게 낮은데 얘가 지금 P가 낮은 이유가 이익이 지금 일시적으로 또 사이클이 너무 좋아서 많이 난 거면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식의 일드갭 이 접근 방식은 미국은 되게 잘 맞는 편인데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된다. 지금은 어쨌든 한 13, 14배 정도 코스피는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실적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P가 비싸졌거든요. 이 두 회사를 빼면은 P가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좀 미국이나 한국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올해 뭐 작년 말부터 나오긴 했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좀 신흥국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저희 중국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증시 올해 좀 유명한 좀 지역은 좀 어느 정도 순서로 좀 구성해야 될까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그래도 여전히 미국하고 한국하고 작년에 안 좋았던 지역을 좀 저희는 좋게 봐요. 저희가 이제 작년 연간 전망에 하나의 또 테마가 평균 회귀였기 때문에 업종이든 지역이든 작년에 안 좋았던 애들이 좋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정도부터 12월까지 유럽 주식이 진짜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게 특히 더 오른 것처럼 느껴진 이유가 달러가 약세였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달러로 환산해서 보면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치고 1월 달에 와서 보면 1월은 어땠냐면 미국의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 중국 이런 순서였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은 작년 말만 해도 다우존스가 세상의 최고 주식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수 중에 아마 제일 덜 빠졌을 겁니다. 근데 1월 달에
2월에 좀 어제 오늘 빠진 걸 제가 한 1월 달만 놓고 보면 나스닥이 다우를 한 14%포인트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적용해 보면 이제는 나스닥이나 S&P나 다우나 모두 고점에서 15%가 빠지면 또 다시 전저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동안 되게 키 맞추기가 된 거예요. 공교롭게 한국 코스피도 지금 2,500 근처 2,400 얼마니까 네. 15%가 빠지면 다시 전저점이 2,150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들의 키 맞추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아주 단기적인 평균 얘기로 보면은 지금까지 좋았던 애들보다는 덜 좋은 애들이 나은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변동성이 그래도 원래 작은 게 다우니까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나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연간으로 저는 보면 하반기 그래도 저는 장을 미국의 3년 차고 대선, 네. 내년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하반기엔 분명히 뭔가 나올 거라고 보니까 올해 말 주가가 작년 말보다 좋을 거는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1월에 지금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반대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지역도 그런 반대 작용이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또 연간 전망에서 어쨌든 제시하신 S&P 500 지수의 밴드는 3,300에서 이제 4,500 보는데요. 네. 뭐 마찬가지로 밴드 맞추는 거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수 성과만 놓고 보자면 상저하고 정도로 좀 이제 세팅을 하는 게 좀 전체적으로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여전히 뭐 변함은 없으시죠? 네, 저희 2월달 이글스 자료에도 이미 제가 그걸 냈는데 그 하단이 뭐 3,300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장이 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S&P가 4,100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15%가 딱 빠지면 3,500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그게 전저점이기도 그 정도부터는 주식 사는 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는 이 S&P 500의 적정 주가를 제가 뉴스에서 리포트를 못 보게 돼 있어 뉴스에서 찾아보면은 대략 4,000 정도입니다. 대략 미국에 있는 IB들이 내는. 근데 이거 왜 4,000인지 왜 생각을 해보면 올해 미국의 S&P 500의 EPS 추정치가 현재 많이 추정치가 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220 정도 됩니다. 네. $220에 지난 15년 평균 P가 17배, 18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딱 4,000이 나와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는 게 지난 15년 평균 P를 적용했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15년 평균보다 비슷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15년 평균보다 살짝 높거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4,000을 주장하는 거고, 근데 제가 상단을 4,500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이제 작년 말에 이랬다고 올해 4,000까지 간다는 건 어쨌든 작년 말도 올라가는 트렌드였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년 실적 추정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내년 실적이 좋다라고 가정하고 주가를 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EPS가 220이니까 네. 내년에 뭐 5%만 늘어도 230이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 내년엔 정말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P도 좀 더 줘도 되고, 그러면 그게 내년에 그 주가가 오는 게 아니라 올해 일단 땡겨놓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케이스로 상단 4,500은 아직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1월에 너무 올라서 상저가 날아갔지만, 네. 2월, 3월에는 그래도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떨까. 그렇다고 뭐 주식을 뭐 다 팔고 이럴 수는 없죠. 저희 다 못 맞추니까. 그래도 현금이 있어야 내가 만약에 주식이 빠졌어요. 너무 불안해서 주식을 그 바닥에서 다 팔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현금 비중은 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대3? 그러니까 저는 항상 3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별히 30%를 뭐 주장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저는 이거는 진짜 많이 물어보시고 좋은 질문인데 저는 너무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100원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게 반토막이 났을 때 30을 갖고 있으면 더블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보통 7대3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자산을 100이라고 하면 이 70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가져가는 주식. 물론 이거는 좋은 걸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30은 내가 뭐 그때그때 매매하는 걸로 하는데 요 30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처럼 과열이라고 느낄 때는 좀 팔아놓고 예를 들어 저번처럼 많이 빠졌다고 느낄 때는 사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주식이 빠졌을 때 내가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이걸 안 팔 수 있어요. 제가 현금이 없으면 예를 들어 이번에 3,490 갔었을 때 작년 10월 달에
전부 주식인 사람이 어떤 선택을 많이 하냐면 저 같은 특히 일반인들은 어떤 선택을 많이 하냐면 아 진짜 3천 갈 건가 보다 이래서 거기서 주식을 많이 팔게 돼요. 네. 현금이 있으면 더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좀 명심하시는 게 좋겠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 측면에서 주식이 100% 있으면 힘드니까 심리적으로 쫄린다고 하죠. 예. 보통 조금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면 예. 네, 그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실 투자 고수분들, 특히 뭐 슈퍼게임 분들도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 이게 투자 승리에 되게 비결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팀장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쓰시는 뭔가 좀 심리 멘탈 관리법 방법이 좀 있으신가요? 노하우가?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로서 ETF로만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한데 현금이 좀 있어야 멘탈이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골랐다는 가정하에서 그래 예를 들어 100원에 샀는데 좀 빠지기 시작하면 그래 뭐 60원 되면 내가 이걸로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100원 60원 된 게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짜로 이건 되게 정확하진 않죠. 저는 믿는 편인 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랑 좀 반대로 생각해버리는 버릇을 들일 때 좀 멘탈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예를 들어 10월 말에 10월 중순에 시진핑이 3년임을 하고 그때 10월의 분위기 진짜 안 좋았습니다. 막 끝났다 세상 끝났다. 근데 11월에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11월에 엄청 오르고 12월 초에는 언론 지상에 계속 나온 게 뭐였냐면 산타랠리 난리였거든요. 네. 12월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훨씬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맞든 틀리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또 요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역발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캠피셔가 얘기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 대중과 정반대로 배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의 예상과는 좀 반대로 간다. 그게 그 기대가 뭐 이제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상승을 얘기하면 하락할 수도 있지만 뭐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강조를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쓰시는 해칭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나리오 별로 좀 실제로 나눠서 좀 투자하시는 경우는 있으신가요? 그러려면은 이제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운용하거나 그거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 그렇게 할 때는 저는 이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못하고 저는 현금을 가지고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금을 좀 갖고 있을 때, 안 있을 때 이렇게 많이 하고 저는 그래도 그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Index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무료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시계열도 있고 그거를 그래도 되게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의 시계열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그 열망일 땐 위로 가고 싫을 땐 나쁘게 가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참고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규칙을 내가 만들어서 인덱스가 어디 가면 기계적으로 난 얼마를 팔아야겠다. 밑으로 얼마가 가면 얼마를 사야겠다. 이런 정도의 규칙 정도는 이제 제가 하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이 규칙을 저도 100%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100%. 근데 그래도 규칙이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반대로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인간 지표를 이제 CNN에서 발표하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를 참 참고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